안녕하세요. 들리는 도서관 선희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볼 책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대표작 노인과 바다인데요. 이 책은 해밍웨이가 쿠바의 한 어부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작품입니다. 담담하면서도 섬세한 문체로 한 노인의 사투와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그려냈고, 동시에 인간과 자연, 연대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노인과 바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멕시코 만류에서 작은 배로 혼자 고기잡이를 하는 노인이었다. 지난 84일 동안 그는 날마다 바다에 나갔지만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처음 40일 동안은 한 소년이 노인을 따라다녔다. 그러나 40일이 지나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자 소년의 부모는 노인을 두고 살라우가 틀림없다고 했다. 살라우란 최대의 불운, 즉 운이 막혀 재수가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소년은 부모의 만류로 어쩔 수 없이 다른 배를 따라 나섰는데 첫 주부터 꽤 큰 물고기를 3마리나 잡게 되었다. 하지만 소년은 매일 빈 배로 돌아오는 노인을 보면서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노인의 배가 들어올 때면 언제나 그의 배로 내려가 낚싯줄과 갈고리대, 작살, 돛대에 둘둘 말린 돛 등을 나르는 것을 도와주었다. 노인의 돛은 밀가루 부대로 여기저기 기워져 있어 말아 올려놓으면 마치 영원한 패배를 상징하는 깃발 같았다. 노인의 몸은 비쩍 여위어 앙상했으며 목덜미에는 깊은 주름살이 잡혀 있었다. 양 볼에는 열대 바다가 반사하는 햇빛 때문에 양성 피부암의 갈색 반점들이 듬성듬성했다. 반점은 노인의 얼굴 양편 전체로까지 번져 있었고 그의 양손은 늘 큰 물고기를 밧줄로 험히 다룬 탓에 깊은 상처가 있었다. 그러나 상처는 최근에 생긴 것들이 아니었다. 모두가 물고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사막의 침식 지역만큼이나 오랜 세월에 거쳐 생겨난 상처들이었다. 노인의 모든 것은 두 눈을 제외하곤 모두 늙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두 눈만큼은 바다처럼 깊고 파랬으며 활기차고 자신만만해 보였다. 작은 배를 끌어올려 놓고 두구로 함께 걸어 올라오며 소년이 노인에게 말했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이젠 할아버지와 같이 고기잡이를 나가고 싶어요. 그동안 돈도 조금 벌어놨거든요. 소년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준 사람은 노인이었다. 소년은 노인을 무척이나 사랑했다. 아니다. 넌 기왕에 재수 좋은 배를 탔으니 그 배를 계속 타도록 하렴. 노인이 대답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87일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으셨다가 저랑 같이 나가서는 3주 동안이나 날마다 큰 놈을 잡으셨잖아요. 그건 사실이지. 하지만 너가 날 믿지 못해서 딴 배를 탄 게 아니란 것도 알고 있으니 괜찮다. 아버지가 자꾸 그만두라고 하셨던 거예요. 전 아직 어리니까 아빠 말씀을 안 들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저희 아버지는 여간해선 사람을 믿지 않아요. 그래, 그래도 우리에겐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안 그러니? 그럼요. 제가 오늘은 테라스에서 맥주를 사드릴 테니 맥주부터 한 잔 드시고
이것들은 나중에 집으로 나르도록 하죠. 좋지. 그럼 오늘은 같은 어부끼리 한 잔 마셔볼까? 노인과 소년이 테라스 안에 들어가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먼저 와 있던 젊은 어부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노인을 놀려댔지만 노인은 조금 더 언짢아하지 않았다. 나이 지긋한 다른 어부들은 노인을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런 속내는 드러내지 않고 그저 그날에 해류며 낚싯줄을 들이웠던 당시의 바다 깊이라든지 최근의 좋은 날씨에 대해 아니면 그들이 고기잡이를 나갔다 본 것들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할 뿐이었다. 그날 고기잡이에 운이 좋았던 어부들은 이미 폭우로 올라와 있었다. 그들은 잡아온 청새치를 잘라 두 개의 목판 위에 담아서 목판 양 끝에 한 사람씩 붙어서 매우 무거운 듯 기우뚱거리며 저장고까지 날랐다. 그들은 거기서 다시 하바나의 시장까지 싣고 갈 냉동 화물차를 기다렸다. 상어를 잡은 어부들은 만 건너편에 있는 상어 공장으로 일찌감치 가지고 가서 밧줄과 도르래로 상어를 끌어올렸다. 그리고 끌어올려진 상어의 간을 빼고 지느러미를 자른 후 껍질을 벗겨 토막을 내 소금에 절였다. 바람이 동쪽에서 불 때면 상어 공장에서 건너오는 생선 냄새가 항구 너머로까지 풍겨오곤 했다. 그러나 오늘은 바람이 북쪽으로 불고 난 후로 아주 잠잠해져서 상어 냄새도 나는 듯 마는 듯 했다. 그래서인지 오늘따라 테라스는 밝은 햇살로 상쾌했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소년이 노인을 불렀다. 맥주잔을 든 채 수년 전의 일을 떠올리던 노인이 소년을 바라보았다. 제가 나가서 할아버지가 내일 쓰실 정어리를 구해다 드릴까요? 놔더라. 괜찮다. 너는 가서 야구나 하고 놀아. 아직은 나 혼자서도 노를 저을 수 있고 그물은 로헬리오가 던져줄 테니 괜찮다. 그래도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할아버지하고 같이 고기잡이는 못 나가더라도 어떻게든 할아버지한테 도움은 드리고 싶어요. 너는 벌써 내게 맥주 한 잔을 사줬지 않니? 너도 이제는 어른이 다 되었구나. 할아버지가 저를 처음 배에 태워주셨을 때 제가 몇 살이었죠? 5살이었지. 그런데 그날 내가 끌어올린 물고기가 어찌나 기운 센 놈이었던지 배가 박살날 뻔해서 하마터면 너도 죽을 뻔했지. 기억나니? 네, 기억나요. 놈이 어찌나 꼬리를 쾅쾅 두드려대던지 노젓는 가른대가 부러져 나갔고 그놈 잡는다고 할아버지가 몽둥이질 하던 소리도 기억나요. 그때 할아버지가 젖은 낚싯줄 사리가 있던 뱃머리로 저를 거의 던지셨잖아요. 배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데도 할아버지는 마치 나무에 도끼질 하듯이 몽둥이로 물고기를 막 후려치던 소리도 기억이 나고요. 제 몸에 달짝지근하게 끼쳐온 생선 피냄새까지 또렷하게 기억나요. 아니, 정말 그때 일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니? 아니면 내가 나중에 이야기해 준 거 아니니? 저는 할아버지하고 처음 바다로 나갔을 때 일은 뭐든지 다 기억하고 있는걸요? 노인은 볕에 그을린 얼굴을 들어 믿음직하고 자애로운 눈빛으로 소년을 바라보았다. 너가 내 자식이라면 너를 데리고 바다로 나가 모험을 해보고 싶구나. 하지만 너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고 게다가 지금 너는 재수 좋은 배를 타고 있으니 노인은 뒷말을 흐렸다. 어쨌든 미끼 정어리를 얻어올까요? 얻으려고 하면 네 마리까지는 얻어올 수 있는 데를 알고 있어요. 내일 쓸 미끼는 오늘 쓴 것 중에 남은 게 좀 있다. 소금물 상자에 넣어뒀지.
그래도 제가 싱싱한 놈으로 4마리 정도 가져올게요. 정 그러면 한 마리만. 노인은 그동안 자신감과 스스로에 대한 희망을 잃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미풍이 일듯 희망과 자신감이 솟아나는 듯 했다. 그럼 2마리만 가져올게요. 소년이 말했다. 그래, 2마리만. 근데 설마 어딘가에서 훔치는 건 아니겠지? 훔칠 수도 있지만 이건 제가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래, 고맙다. 노인은 단순한 사람이었으므로 언제 자기가 겸손한 적이 있었는지 따져볼 생각도 할 줄 몰랐다. 다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겸손하다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진정한 자부심에 손상을 주는 일도 아님을 알고 있었다. 조류가 이대로만 유지된다면 내일은 재수가 좀 있겠구나. 그럼 어디까지 나가실 거예요? 바람이 바뀌면 되돌아올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나가봐야지. 동트기 전에는 나가야겠다. 저도 우리 배 주인한테 멀리 나가자고 말해야겠네요. 그래야 할아버지가 정말 큰 물고기를 낚아올리게 됐을 때 제가 바로 가서 도와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너희 배 주인은 멀리까지 나가서 물고기 잡는 걸 좋아하진 않을걸? 그거야 그렇지만 주인이 못 보는 걸 제가 볼 수 있잖아요. 물고기를 노리는 새 같은 걸 봤다고 하면서 만세기를 쫓아 멀리 나가도록 해야겠어요. 너희 배 주인 눈이 그렇게 나쁘니? 거의 장님인걸요? 이상하구나. 그 친구는 바다거북을 잡으러 나갔던 적이 없을 텐데. 바다거북을 잡으러 자주 나가면 눈이 나빠질 수도 있거든. 하지만 할아버지는 앞바다에서 거북잡이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셨는데도 눈이 아주 좋으시잖아요. 나야 워낙 별스런 늙은이니까. 할아버지는 정말 큰 물고기가 잡혀도 이겨낼 만큼 기운이 있으세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나에겐 그럴 때를 대비한 요령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 아, 그런가요? 자, 이제 그만 어구 챙겨서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야 저도 정어리를 잡으러 갈 수 있잖아요. 두 사람은 노인의 작은 배에서 도구들을 꺼내 챙겼다. 노인은 어깨에 돛대를 메고 소년은 둘둘 말아 단단하게 꼬아놓은 갈색 낚싯줄이 든 나무 상자와 갈고리대, 긴 창자루에 작살 따위를 손에 들었다. 미끼가 들어있던 통은 배의 고물 아래쪽에 몽둥이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 몽둥이는 큰 물고기를 배전으로 끌어올렸을 때 날뛰는 물고기의 힘을 빼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물론 그 누구도 노인의 물건을 훔쳐갈 사람은 없지만 돛과 굵은 밧줄은 이슬을 맞으면 좋지 않으므로 집으로 가지고 가는 편이 나았다. 그 지방 사람들 어느 누구도 노인의 물건을 훔쳐가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지만 갈고리떼나 작사를 배에 놔두는 건 쓸데없이 남을 유혹에 빠뜨릴 수도 있는 일이라고 노인은 생각했다. 두 사람은 노인의 오두막까지 함께 올라가 열려있는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노인은 돛을 감은 돛대를 기대어 놓았고 소년은 상자와 다른 도구를 옆으로 내려놓았다. 돛대는 거의 오두막 단칸방의 반길이와 같을 정도의 길이었다. 오두막은 구아노라고 불리는 대왕 야자수의 단단한 껍질로 지은 것이었다. 그 안에는 침대, 테이블, 의자가 각각 하나뿐이었고 진흙으로 마감한 방바닥 한 구석에는 숯불로 음식을 끓일 수 있는 부뚜막이 있었다. 질긴 섬유질의 구아노 잎사귀를 겹겹이 포개어 만든 갈색 벽에는 예수의 성심상과 코브레의 성모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채색된 그림이 각각 한 점씩 걸려 있었다. 이것들은 노인의 아내가 남겨놓은 유물이었다. 전에는 아내의 사진도 벽에 걸어놓고 지냈으나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쓸쓸한 마음이 들어 이제는 떼어서 방 한구석 선반 위에 깨끗이 빨아둔 노인의 네이 밑에 놔두었다. 소년이 물었다. 뭐 드실 만한 게 있나요? 현미와 생선을 섞어 만든 밥이 한 그릇 있는데 너도 먹고 갈 테냐? 아니요. 전 집에 가서 먹을게요. 불이라도 좀 피워드릴까요? 아니다. 내가 나중에 피우지. 찬밥을 먹어도 좋고. 투망은 그럼 제가 가져갈까요? 그럼. 사실 투망은 오두막에 없었고 소년도 그것을 팔았을 때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날마다 이런 거짓 대화를 주고받았다. 현미와 생선을 섞어 만든 밥도 없었고 소년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85는 재수 좋은 숫자지. 내가 내장을 도려내고도 무게가 1000파운드 이상이나 나가는 큰 놈을 잡아오는 것을 구경하고 싶지 않니? 노인이 말했다. 저는 투망을 가지고 정어리를 가지러 갈 테니 할아버지는 양지 쪽에 앉아서 기다리시죠. 그래. 어제 신문 받아놓은 게 있으니 그동안 나는 야구 기사나 읽고 있으마. 그 어제 신문이란 것도 정말인지 꾸민 얘기인지 소년으로서는 알 수 없었지만 노인은 정말 침대 밑에서 신문을 꺼내들었다. 보데가에서 페리코가 이것을 주더구나. 그럼 저는 정어리를 구해가지고 올게요. 할아버지 쓰실 것과 제가 쓸 것을 같이 얼음에 채워뒀다가 내일 아침에 나누기로 해요. 제가 돌아오면 야구 얘기도 좀 해주세요. 양키즈 팀이 이기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 그렇지만 클리블랜드의 인디언즈 팀도 만만찮잖아요. 양키즈 팀을 믿어야지. 위대한 디마지오 선수가 있잖니. 디트로이트의 타이거즈 팀이나 클리블랜드의 인디언즈 팀 모두 만만치 않거든요. 세상에나. 그러다가 나중엔 신시내티의 레즈 팀이나 시카고의 화이트삭스 팀 따위한테도 겁을 내겠구나. 그럼 잘 읽어두셨다가 제가 돌아오면 얘기해주세요. 끝숫자가 85로 된 복권을 사두는 게 좋지 않을까? 마침 내일이 꼭 85일째 되는 날이거든. 살 수야 있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87일째 최고의 기록을 내셨으니 끝번호 87은 어떨까요?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날까? 끝자리가 85인 복권이 나올 것 같다. 그럼 제가 주문할게요. 한 장만 해도 2달러 50센트인데 그 돈을 누구한테 빌리니? 2달러 50센트쯤이야 언제든지 빌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빌려보자면 언제든 빌릴 수 있는 거겠지만 될 수 있으면 빌리지 않으려 한다. 처음 빌리는 거야 별 문제가 없지만 나중엔 국어를 하게 되거든. 춥지 않게 따뜻하게 하고 계세요. 지금이 9월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9월은 큰 물고기가 나올 때잖아. 아무나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5월하고는 달라. 그럼 이제 정어리 구하고 올게요. 소년이 다시 돌아왔을 때 노인은 의자에 앉은 채 잠들어 있었다. 해는 이미 저물어 있었다. 소년은 침대에서 낡은 군용 담요를 가져다가 의자 등 너머로 펼쳐 노인의 어깨를 덮어주었다. 노인의 어깨는 노쇠했지만 여전히 억세게 느껴졌다. 목도 아직은 힘있어 보였는데 노인이 잠들어 고개를 앞으로 숙인 탓에
주름살도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았다. 입고 있는 셔츠는 하도 여러 번 덧대어 기워 마치 도처럼 보였고 기운 천들도 햇빛에 발해서 색깔이 가지가지로 달랐다. 억센 머리카락은 나이만큼 하얗게 새어 있었고 눈을 감은 얼굴에는 도무지 생기라곤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무릎 위에는 신문이 그대로 놓여 있었는데 팔목에 눌려 저녁 산들바람에 날아가지 않고 남아 있었다. 그리고 발은 맨발이었다. 소년이 노인을 남겨두고 잠시 그곳을 떠났다 돌아왔을 때 노인은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다. 할아버지, 그만 일어나세요. 소년이 노인의 한쪽 무릎 위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눈을 뜬 노인은 잠시 동안 먼 곳으로 떠났다가 돌아온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이윽고 미소를 지었다. 뭘 가져왔니? 저녁거리예요. 같이 드세요. 배는 별로 안 고픈데. 어서 드세요. 안 드시면 고기잡이도 못 하세요. 전에는 먹지 않고도 얼마든지 물고기를 잡았지. 노인이 일어서서 신문을 집어들고 접으면서 말했다. 그러고는 담요를 개기 시작했다. 담요는 그냥 덮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할아버지가 식사를 거르고 고기잡이를 나가지 못하게 하겠어요. 그래, 오래오래 살면서 건강해라. 그런데 저녁거리로는 무얼 챙겨왔니? 검정 콩밥에 바나나 튀김이에요. 그리고 스튜도 조금 있어요. 소녀는 테라스에서 두 단으로 된 양은 그릇에 음식을 넣어왔다. 그리고 소년의 주머니 속에는 종이 냅킨으로 싼 나이프와 포크, 스푼 한 벌이 들어있었다. 이건 누가 준 거지? 마틴이요. 테라스 주인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고맙단 인사라도 해야겠구나. 인사는 제가 다 했어요. 할아버지가 따로 인사하실 필요는 없어요. 큰 물고기를 잡으면 뱃살이라도 챙겨줘야겠다. 전에도 마틴이 이렇게 저녁거리를 챙겨주곤 했지 않니? 아마 그럴걸요? 그렇다면 뱃살보다 더 좋은 걸 줘야겠네. 마틴은 우리를 많이 생각해주는 사람이었구나. 맥주도 2병이나 챙겨줬어요. 난 캔맥주가 더 좋던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건 병맥주예요. 해튜 맥주죠. 근데 병은 돌려줘야 해요. 참 수고가 많았다. 자, 이제 먹어볼까? 아까부터 잡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할아버지가 잡수실 때까지 그릇을 열지 않으려 했어요. 이젠 먹자. 손 씻는데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야. 손을 씻다니 어디서 씻었을까? 하고 소녀는 생각했다. 이 마을의 수도는 아래쪽으로 2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물을 떠가지고 왔어야 했는데 비누하고 깨끗한 수건도.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모자랄까? 할아버지께 셔츠도 하나 더 갖다 드리고 겨울철을 지낼 수 있게 재킷이랑 신발 그리고 담요도 한 장 더 구해다 드려야겠다. 하고 소녀는 또 고민했다. 슈튜가 제법 맛이 있구나. 노인이 말했다. 야구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좀 해주세요. 소년이 부탁했다. 노인이 신이 난 듯 대답했다. 내가 말했다시피 아메리칸 리그에선 단연 양키즈 팀이라니까. 그런데 오늘은 양키즈 팀이 졌는데요? 그까짓 것쯤은 별것 아니다. 이제 대선수 디마지오의 실력이 다시 나올 거니까.
그런데 그 팀에는 다른 선수들도 있지 않나요? 물론이지. 하지만 디마지오가 나타나면 달라지거든. 다른 리그에서 브루클린과 필라델피아의 시합이라면 난 브루클린 편을 들 거야. 그런데 딕 시슬러의 그때 모습이며 옛 야구장에서 그가 날린 굉장한 안타가 생각나는구나. 맞아요. 이제까지 그가 친 안타만큼 굉장한 안타는 없었어요. 제가 본 중에도 가장 멀리 쳐냈으니까요. 딕은 테라스에도 곧잘 나타나곤 했는데 생각나니? 나는 그를 고기잡이에 데려가고 싶었지만 망설이다가 말을 못 걸었지. 그래서 내가 널 보고 대신 말해보라니까. 너도 망설이기만 하고 말을 못 걸었잖니. 그래요. 말을 걸지 못한 건 진짜 큰 실수였어요. 우리하고 같이 고기잡이를 가졌을지도 모를 일이었는데. 그랬으면 아마 평생 잊지 못했겠죠? 디마지오. 나는 그를 데리고 고기잡이를 했으면 좋겠다. 내가 듣기로는 그의 아버지도 어부였다더구나. 아마 그도 우리처럼 가난했을 테니 서로 통하는 점이 있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대시슬러 선수의 아버지는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딕 시슬러의 아버지는요, 제 나이 때 벌써 빅리그에 출전했었대요. 내가 너 나이 때는 아프리카로 가는 횡범선을 타고 하급 선원 노릇을 했지. 저녁나절엔 해변에서 어슬렁거리는 사자를 봤단다. 들었어요. 전에 얘기해 주셨잖아요. 아프리카 얘기를 더 할까? 야구 얘기를 더 할까? 야구요. 그 유명한 존 호타 매크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소녀는 제이를 스페인식으로 호타라 발음했다. 존 매크로도 테라스에 가끔 오곤 했지. 그런데 술만 마시면 거칠어지고 입버릇도 험해서 대하기가 여간 힘들었어. 그는 야구뿐 아니라 경마에도 정신을 쏟았는데 말 이름을 적은 메모장을 호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면서 전화통에 대고 그렇게나 말 이름을 외우더구나. 그래도 그가 훌륭한 건 분명해요. 우리 아빠도 늘 그가 제일 훌륭한 감독이었다고 했어요. 줄곧 여기에 왔으니 그러는 게지. 만일 뒤로쳐가 여기에 매년 왔더라면 너희 아버지는 아마 그 사람이 제일 위대한 감독이라 했을 거다. 그럼 누가 정말 제일 가는 감독이에요? 루케요 아니면 곤잘레스요? 그 두 사람은 막상막하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어부는 할아버지시고요. 아니야. 나는 나보다 훌륭한 어부들을 많이 알고 있단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괜찮은 어부들도 많이 있고 훌륭한 어부들도 덜어는 있죠. 하지만 누가 뭐래도 저한텐 역시 할아버지밖에는 없어요. 참 고마운 말이다. 너가 나를 정말 기분 좋게 해주는구나. 너무 큰 물고기가 나타나 내가 당해내지 못하면 네 칭찬이 빗나가겠는걸? 그렇지 않기만 바랄 뿐이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기운이 좋으시다면 이겨내지 못할 물고기란 없어요. 생각만큼 몸이 튼튼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싶다. 그렇지만 나는 물고기를 다루는 요령도 꽤 많이 알고 있고 또 굳은 의지도 있으니까. 이제 그만 자리에 드세요. 그래야 아침에 기운 차리시죠. 저는 이 그릇들 테라스에 돌려주고 이제 자러 갈게요.
그럼 잘 자라. 내일 아침엔 내가 깨워주마. 역시 할아버지는 제 자명종이에요. 자명종은 내 나이다. 사람이 늙어지면 왜 이렇게 잠이 일찍 깨는지 모르겠구나. 조금 더 긴 하루를 보내라고 그러는 걸까? 그 답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알아요. 젊은 애들은 고나게 늦잠을 잔다는 거예요. 나 역시 그랬던 기억이 나는구나. 어서 가렴. 내일 제 시간에 깨워줄 테니. 안녕히 주무세요, 할아버지. 소년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식탁에 불도 켜지 않고 식사를 했기 때문에 노인은 어둠 속에서 바지를 벗고 자리에 들었다. 노인은 바지를 둘둘 만 다음 가운데에 신문지를 끼워 베개를 대신했다. 그러고는 담요로 몸을 둘둘 말고 침대 스프링 위에 깔아놓은 헌 신문지 위에 몸을 뉘었다. 금세 깊은 잠에 빠진 노인은 소년 시절에 가봤던 아프리카 꿈을 꾸었다. 아프리카의 긴 황금빛 해변, 눈부시도록 희고 고운 모래사장, 바다를 향해 뾰족하게 뻗어나온 우뚝 솟은 곳, 그리고 커다란 갈색 산들의 풍광이 꿈에 나타났다. 밤마다 노인은 그 꿈속 바닷가에서 살다시피 했고 꿈속에서 파도 소리를 들었으며 파도를 헤치며 해안으로 저어오는 원주민의 배를 보았다. 꿈에서 노인은 또 가판 위를 칠한 타르와 백반 냄새를 맡았고 육지에서 불어오는 아침 미풍이 실어다주는 아프리카의 향내를 느꼈다. 육지의 미풍 향기를 맡을 즈음에 노인은 눈을 떴다. 그리고 늘 하던 것처럼 옷을 챙겨 입고 소년을 깨우러 갔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육지에서 불어오는 미풍의 향기가 너무 일찍 와서 그는 꿈속에서도 아직 너무 이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다시 꿈속으로 빠져든 노인은 섬의 흰 산봉우리들이 바다 위로 우뚝 솟은 것을 보았고 카나리아 군도의 여러 항구와 포구 광경을 꿈꾸었다. 요즘 며칠 동안의 꿈에는 폭풍 우, 여자, 큰 사건과 큰 물고기, 싸움 또는 힘을 겨뤄야 하는 시합 따위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의 아내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곳저곳의 장소나 해변의 사자꿈만 꾸었다. 황혼 어스름역을 어슬렁거리는 사자들은 고양이 새끼들처럼 여겨졌는데 노인은 소년을 아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꿈속의 사자들을 사랑하였다. 하지만 정작 소년 꿈을 꾸는 일은 없었다. 노인이 가볍게 눈을 떴다. 열린 문으로 새벽달을 바라보며 바지를 펴서 입었다. 노인은 오두막 밖으로 나와 소변을 본 후 소년을 깨우러 길을 나섰다. 새벽 추위에 몸이 부르르 떨렸지만 노인은 얼마 후에는 몸이 따뜻해지리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고 또한 곧 노를 젓게 될 것도 알고 있었다. 소년이 사는 집 문은 열린 채였다. 조용히 문을 열고 맨발로 들어선 노인은 첫 번째 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 소년을 새벽 달빛으로 똑똑히 알아볼 수 있었다. 소년의 방으로 들어간 노인이 소년의 한쪽 발을 가만히 붙들었다. 이윽고 소년이 눈을 떴고 고개를 돌려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소년은 몸을 일으켜 침대 옆 의자에서 바지를 집어들고 다시 침대에 앉아서 바지를 입었다.
노인이 밖으로 나가자 소년이 그 뒤를 따랐다. 노인은 아직 잠에서 덜 깬 소년의 어깨를 감싸며 너무 일찍 깨운 건가? 미안하구나. 라고 말했다. 아니에요. 어른이 되자면 이 정도는 견뎌야죠. 노인의 오두막까지 내려가는 동안 맨발의 어부들이 각자 배의 돛대를 어깨에 울러매고 어둠을 가르며 지나갔다. 오두막에 이르자 소녀는 어제처럼 낚싯줄 사리가 든 바구니와 작살, 갈고리떼들을 들었고 노인은 둘둘 말린 돛대를 어깨에 메었다. 커피 한 잔 드실래요? 배에 어구를 마저 갖다 놓고 마시자. 두 사람은 어부를 상대로 이른 아침에 문을 여는 상점으로 가서 빈 연육깡통에 커피를 받아 마셨다. 어젯밤엔 잘 주무셨어요, 할아버지? 소녀는 아직 졸음이 다 가시진 않았지만 점차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잘 잤단다, 마놀린. 오늘은 왠지 자신감이 넘치는구나. 저도 그래요. 기운찬 목소리로 소년이 대답했다. 이제 저는 할아버지 거 하고 제 거 하고 정어리를 챙겨오면서 오늘 할아버지가 쓰실 싱싱한 미끼도 좀 가져와야겠어요. 우리 배 주인은 어구를 꼭 자기가 직접 가지고 다니는데 뭐든 자기 물건은 남이 옮기지 못하게 해요. 나는 그렇지가 않은데. 난 너가 5살 때부터 어구를 나르게 했잖니? 그야 저도 잘 알죠. 금방 돌아올게요. 다녀오는 동안 커피 한 잔 더 하고 계세요. 이 집은 외상이 통하잖아요. 소녀는 산호바위 위를 맨발로 걸어서 미끼를 놓아둔 얼음 창고로 갔고 노인은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온종일 이것만으로 견뎌야 하니 알뜰하게 먹어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먹는 일이 귀찮아지면서 벌써 오래전부터 점심밥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노인은 뱃머리에 냉수 한 병을 넣어두고는 하루 끼니를 그것으로 때운다. 잠시 후 정어리와 신문지로 싼 미끼 2덩어리를 가지고 소년이 돌아왔다. 두 사람은 오솔길을 따라 조약돌이 섞인 모래를 밟으면서 노인의 작은 배가 있는 데까지 내려갔다. 그리고 힘을 합해 배를 바다에 띄웠다. 행운을 빌게요, 할아버지. 그래, 너에게도 행운이 있기를 빈다. 노인이 대답했다. 그는 노에 묶은 밧줄을 노거리에 붙들어 매고는 노의 넓적한 밑부분이 파도에 밀리는 힘에 견딜 수 있도록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어둠 속에서 항구 밖을 향해 노를 저었다. 다른 포구에서 바다로 나가는 배들도 여럿 있었다. 이젠 달이 산 너머로 쳤으므로 그 배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노인은 노들이 물을 차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따금 누군가 배에서 짓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배들은 노젓는 소리만 들릴 뿐 조용했다. 항구 밖으로 나오자 배들을 제각각 뿔뿔이 흩어져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라는 곳을 향해 이쪽 저쪽으로 뱃머리를 돌렸다. 노인은 먼 바다로 나갈 생각이었으므로 육지 냄새를 뒤로 한 채 이른 새벽에 깨끗한 바다 냄새 속으로 노를 저었다. 어부들이 큰 해구라 부르는 곳까지 저어 나왔을 때 노인은 멕시코만 특유의 해초가 빛을 발하는 것을 보았다. 그곳은 바다 깊이가 갑자기 700페덤이나 움푹 들어가는 곳이었다. 그곳은 바다 밑바닥 가파른 벽에 부딪힌 물구비가 소용돌이를 치고 있어서 온갖 종류의 생선이 늘 몰려들었다. 새우나 미끼감으로 쓸 수 있는 잡물고기 떼가 떼지어 몰려왔고
가장 깊은 곳에는 오징어 떼가 있었다. 그런데 밤이면 이것들이 수면 가까이 올라와 오가는 생선들의 먹잇감이 되었다. 어둠 속이었지만 노인은 동틀 때가 가까워왔음을 느끼고 있었다. 노를 저으면서 날치가 물 위로 튀어오르며 내는 진동음과 빳빳한 지느러미가 어둠을 가르며 날때내는 마찰음을 들었다. 바다에서는 날치가 노인의 으뜸 가는 친구로 노인은 날치를 매우 좋아했다. 또 노인은 새들을 가엾게 여겼는데 특히 늘 바다 위를 날아다니면서도 먹을 것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작고 연약한 검은 제비갈매기들이 제일 불쌍했다. 억세고 큰 새들이나 강도새 같은 것들이 아니면 바다의 새들이란 사람보다도 더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구나. 바다란 때로 잔인할 때도 있는데 어쩌자고 저런 검은 제비갈매기처럼 여리고 나약한 새를 만들어낸 거지? 보통 때 바다는 잔잔하고 아름답지만 때로는 갑자기 무자비해지기도 하잖아. 그러니 가냘픈 소리로 울며 주둥이를 적시고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저 새들은 바다의 모진 생활을 버텨내기에 너무 연약하지 않은가? 노인은 생각했다. 스페인어로 바다를 정감있게 부를 때 라 마르라는 여성 명사를 쓰곤 한다. 노인 역시 바다를 항상 라 마르라고 생각하며 불렀다.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때론 바다를 향해 상소리로 욕할 때가 있는데 그때조차도 바다를 여성인 것처럼 부르며 대했다. 젊은 어부 중에도 고무부표로 낚싯줄에 찌를 쓰는 이들 또는 상어 간값이 좋을 때 번 돈으로 산 모터보트를 사서 몰고 다니는 짝자들은 바다를 엘 마르라는 남성형 단어로 불렀다. 그들은 바다를 두고 경쟁자 혹은 낯선 일터, 심지어 적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노인은 항상 바다를 여성이라 생각했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거나 보듬어 품어주는 존재라 여겼으며 때로 파도가 사나워지거나 모질거나 할 때마저도 그러려니 생각하고 넘겼다. 달이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듯 바다에게도 달이 감정에 영향을 준다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는 쉬지 않고 노를 저었다. 그가 속도를 알맞게 내고 있고 또 가끔 해류가 소용돌이 치는 곳이 아니면 바다도 퍽 잔잔했으므로 그리 힘들지 않았다. 조류에 맞추어 노젓기를 했기 때문에 배는 자연스레 물구비를 탔고 가는 방향으로 3분의 1 정도를 저절로 떠밀어줘서 날이 밝기 시작할 때는 예상했던 거리보다 훨씬 멀리 나올 수 있었다. 노인은 지난번 깊은 해구에서 일주일 동안이나 고기잡이를 해봤지만 허사였지. 오늘은 가다랑어와 날개다랑어 떼가 자주 올라오는 곳으로 가서 해봐야지. 혹시 모르지 큰 놈들이 걸려들지도 하고 결심했다. 날이 밝기도 전에 미끼를 손질해 바다에 담근 노인은 배를 물구비에 밀리는 대로 떠있도록 놓아두었다. 미끼 하나는 40패덤 되는 물속에 내리고 둘째 것은 75패덤, 셋째와 넷째는 각각 100패덤과 125패덤 되는 푸른 물속으로 내려뜨렸다. 낚싯바늘의 고든 부분은 각각 미끼 속으로 깊이 박아 놓았기 때문에 거꾸로 단단하게 매달려 있었다. 낚싯바늘의 구부러진 부분과 바늘 끝부분은 싱싱한 정어리로 감싸 놓았다. 정어리마다 두 눈을 꿰뚫어 매달아 마치 돌출한 쇠막대에 반토막짜리 화환이 걸려있는 것 같았다. 큰 물고기가 가까이 오면
낚싯바늘에서 구수하고 맛 좋은 냄새를 느끼지 않을 수 없으리라. 소녀는 노인에게 싱싱한 다랑어를 2마리 주었는데 그것은 가장 깊이 내려뜨린 2낚싯줄에 마치 저울추처럼 매달려 있고 전에도 미끼로 썼던 크고 푸른 전갱이와 누런 연어 수놈은 다른 낚싯줄에 매달아 놓았다. 쓰던 미끼지만 아직 성했고 또 옆에 꿰어놓은 아주 싱싱한 정어리 냄새와 함께 큰 물고기를 매혹시킬 만큼 충분한 미끼감이 되었다. 낚싯줄의 굵기는 굵은 연필만 했고 초록색으로 칠한 막대기를 하나씩 달아놓아서 미끼를 당기거나 건드리기만 해도 막대기가 물속으로 잠겨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놓았다. 낚싯줄마다 2개씩 40회덤짜리 낚싯줄 사리가 달려 있었고 이것을 또 다른 여분 낚싯줄 사리에 이어 맬 수 있었기 때문에 큰 물고기가 걸렸을 땐 300회덤 이상 낚싯줄을 풀어줄 수 있었다. 노인은 배전 너머로 막대기 3개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걸 지켜보며 낚싯줄을 적당한 수심에서 위아래가 똑바로 내려가도록 조심스럽고도 능숙하게 노질을 했다. 그 사이 동력도 밝아져 금방이라도 해가 떠오를 것 같았다. 아침 해가 바다 위로 희미하게 떠오르기 시작하자 해변 쪽 저 멀리 물 위로 떠있는 다른 배들이 조류를 타며 흩어져 있는 게 보였다. 햇빛이 점점 밝아지는 것과 함께 수면도 번쩍거리기 시작했고 수평선 위로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평평한 바다에 빛이 반사되어 눈이 따가울 만큼 부셨기 때문에 노인은 노를 저으면서도 그쪽으로는 시선을 두지 않았다. 다만 바닷물 속만 내려다보면서 그 아래 어두운 곳으로 똑바로 내려져 있는 낚싯줄을 지켜보았다. 노인은 물속에 내려뜨린 낚싯줄이 휘어지지 않게 유지하면서 노를 젓는 명수였다. 그래야만 바다 및 어둠 속 각각 다른 수심에서 그것도 자기가 바라는 정확한 거리에서 그곳을 지나는 물고기를 잡아둘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어부들은 낚싯줄이 물구비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때로 100회던 깊이까지 내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60회던밖에 내려가지 않은 경우도 허다했다. 그것만은 내가 정확하지. 다만 재수가 없는 것뿐이야. 그러나 누가 알겠어? 아마 오늘일지도 모르지. 하루하루가 정말 새로우니까. 재수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래도 빈틈이 없어야 해. 그래야 운이 따를 때 그것에 대비할 수 있지. 노인은 생각했다. 해는 그 사이 2시간만큼이나 더 높이 솟아올라 이제는 동쪽을 보아도 그리 눈부시지 않았다. 이제는 주변에 보이는 배는 3척밖에 없었고 그것도 해변 쪽 저 멀리로 조그맣게 보였다. 평생 동안 보아온 아침 햇빛 때문에 내 눈이 그렇게도 많이 상했지. 그래도 아직은 끄떡없어. 저녁에는 아무리 봐도 눈앞이 깜깜해지지 않아. 저녁 햇빛이 더 강한데도 아침 해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지. 노인은 생각했다. 바로 그때 노인은 군한새 1마리가 길고 검은 날개를 펴고 저 앞쪽 하늘에서 빙빙 돌고 있는 것을 보았다. 새는 갑자기 뒤로 젖힌 날개를 쭉 펴고 비스듬히 물 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하늘로 솟구쳐 공중을 돌았다. 새가 뭔가를 보았어. 저건 그냥 찾아다니는 게 아니야. 노인이 천천히 노를 저어 구남새가 맴돌고 있는 쪽으로 조금씩 다가갔다.
서두르지 않고 낚싯줄이 아래 위로 팽팽하게 유지되도록 하면서 가까이 갔다. 새를 발견하기 전보다는 빠른 속도였지만 낚시를 하는 것에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약간씩 물구비를 헤치며 나아갔다. 새는 다시 공중으로 높이 올라 날개를 움직이지 않은 채 빙빙 돌았다. 그러다가 벼랑간 수면을 향해 내려갔고 그때 노인은 때마침 날치가 물 위로 튀어오르며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것을 보았다. 만색이다. 아주 큰 놈이야. 노인은 소리쳤다. 그는 노를 거두어 올려놓고는 뱃머리 밑에 넣어둔 작은 낚싯줄 뭉치를 집어들었다. 그 줄에는 철사로 만든 목줄과 중간 크기의 낚싯바늘이 달려 있었는데 거기에 정어리 한 마리를 미끼로 달아놓았다. 노인은 뱃전 너머로 그 낚싯줄을 들이우고는 고물 쪽에 있는 쇠고리에 단단히 묶어놓았다. 노인은 다시 노를 젓기 시작하면서 저 멀리 날개가 긴 검은 구남새가 수면 위로 얕게 날면서 먹이를 찾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다. 노인이 지켜보는 동안 구남새는 다시 날개를 비스듬히 뻗고 내려가더니 날치를 잡으려 요란스럽게 날개를 치고 있었지만 부질없었다. 순간 노인은 커다란 만세기가 달아나는 날치를 쫓고 있어 수면이 조금 불룩하게 부풀어 오른 것을 볼 수 있었다. 만세기는 날치가 날아가는 바로 밑에 바닷물을 가르며 달리고 있었다. 전속력으로 돌진해서 튀어나온 날치가 물속으로 떨어지면 그때 물속에서 날치를 잡으려는 것이었다. 굉장한 만세기 떼로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만세기 떼가 인근 바다에 퍽 넓게 퍼져 있어 날치가 살아 빠져나갈 가망이란 거의 없었다. 노인은 날치떼가 쉴 새 없이 물 위로 튀어오르고 또 그것을 잡으려는 새가 부질없는 날갯짓을 계속하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만세기를 이젠 놓쳐버렸군. 노인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저렇게 멀리 달리고들 있으니 하지만 혼자 떠돌고 있는 만세기가 한 마리쯤은 걸릴지도 모르지. 내가 잡을 큰 물고기가 금방 어딘가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다. 건너 저편 육지 위에는 높은 구름이 산 능성 마냥 이어져 있었고 해변은 뒤편의 검푸른 산들 때문에 한 줄기 긴 초록색 선으로 보였다. 바닷물은 검푸르다 못해 거의 자줏빛에 가까웠다. 물속을 들여다보니 바닷물 속엔 채로 쳐낸 듯한 붉은 플랑크톤이 어두운 물속에 떠있고 햇빛이 물속에서 이상한 빛으로 반사되고 있는 것이 보였다. 노인은 자신의 낚싯줄이 바닷물 속 저 깊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똑바로 내려가 있는 것을 보았다. 플랑크톤은 물고기가 있는 곳을 나타냈기 때문에 노인은 그것들이 눈에 띄는 것이 좋았다. 햇빛 반사로 물에서 올라오는 오묘한 광채는 해가 더 높이 솟아오를 시간쯤이면 더욱 쾌청한 날씨가 되리라는 것을 예감하게 했는데 그건 구름의 모습을 보고도 알 수 있었다. 이제는 새도 나라가 보이지 않았고 해면에는 여기저기로 햇볕에 노랗게 바랜 모자반류의 해조 무더기와 기묘한 형체로 빛을 반사하는 젤라틴 담낭을 가진 무지갯빛 고깔 해파리가 뱃전 가까이 떠 있을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해파리는 옆으로 돌아 누웠다가 바로 서건하는 동작을 반복하곤 있었다.
그것들은 진한 보랏빛 가는 실 같은 긴 꼬리를 1야드가량 물속으로 질질 끌면서 마치 물거품처럼 빈들빈들 떠다니고 있었다. 노인이 노에 의지한 채 가볍게 몸을 틀어 돌리면서 물속을 들여다보자 그 질질 끌리는 실꼬리와 같은 색깔의 잔 물고기들이 해초 사이를 헤엄치기도 하고 또 물거품으로 생겨난 작은 그늘 아래서 어울려 놀고 있기도 했다. 작은 물고기들은 해파리독에 면역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아서 노인도 고기잡이를 할 때 낚싯줄에 그 가는 실과 같은 촉수가 걸려 끈끈한 보라색 점액이 묻게 되면 독담쟁이나 도곤나무에서 오른 것과 같이 흠집이 손과 팔에 생기곤 했다. 그 해파리가 내뿜는 독은 당장 퍼져버려 마치 채찍이라도 맞은 것처럼 벌겋게 부풀어 올랐다. 무지갯빛으로 반짝이는 그 거품은 보기에는 매우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것은 바다에서 가장 사람이 속기 쉬운 것이었다. 노인은 큰 바다거북들이 이것들을 잡아먹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았다. 거북들은 이 고깔 해파리를 보면 정면으로 다가가 눈을 감고 등 껍데기 속에서 완전히 자기 방어를 하며 실꼬리와 자루 할 것 없이 통째로 먹어치웠다. 노인은 거북이들이 해파리를 먹어버리는 것뿐 아니라 폭풍우가 있은 후 해변에 남겨진 해파리를 딱딱한 발바닥으로 밟아서 그것들이 팡, 팡 터지는 소리를 내는 것을 좋아했다. 노인은 우아하고 속력이 빠르며 값도 비싼 초록 바다거북과 대모거북을 좋아했다. 그러나 덩치만 크고 미련한 왕바다 거북에 대해서는 친밀감을 느꼈지만 그와 동시에 묘한 경멸감도 느꼈다. 눈을 지그시 감은 채 고깔 해파리를 맛있게 잡아먹는 것에 대해서야 통쾌한 일이라 생각했지만 덩치만 크고 노랗고 붉은 껍데기로 몸을 감싼 채 하는 이상 야릇한 교미습성을 싫어했다. 오랫동안 거북잡이 배에 올라본 노인이었지만 그렇다고 거북에 대한 무슨 신비감 같은 걸 느끼진 않았다. 오히려 그는 모든 거북을 안쓰럽게 여겼다. 심지어 길이가 조각배만 하고 무게도 1톤은 더 나가는 커다란 바다거북에 대해서도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은 거북을 냉정하게 대했는데 칼질을 해서 배를 갈라놓아도 몇 시간 동안이나 거북의 심장은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내 심장도 그렇겠지. 내 발이나 손도 거북의 손발과 비슷한 거겠지. 노인은 생각했다. 한때 노인은 거북의 흰 알을 먹었다. 9월과 10월에 정말 큰 물고기를 잡을 힘을 기르기 위해 5월 한 달 내내 그것을 먹었다. 노인은 또 어부들이 어구를 맡겨두는 오두막의 큰 드럼통에서 날마다 상어 간에서 짠 기름인 상어 간유 한 잔씩을 마셔두기도 했다. 어부라면 누구나 마실 수 있도록 항상 그곳에 놓여있는 간유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부는 상어 간유의 맛을 싫어했다. 그런데 간유를 먹는 것은 그들이 이른 새벽 어렵게 잠에서 깨어야 하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또 상어 간유는 모든 감기나 유행성 독감에 좋은 약이 되고 눈에도 좋았다. 그때 노인이 눈을 드니 구남새가 다시 바다 위를 맴돌고 있는 것이 보였다. 또다시 물고기를 찾았구만.
노인이 말했다. 수면으로 날치가 튀어오르거나 미끼로 쓸만한 작은 물고기들이 떼지어 몰려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작은 다랑어 한 마리가 수면 위 허공으로 솟아올라 빙글 돌면서 다시 물속으로 대가리를 처박으며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햇빛 반사로 다랑어는 은빛으로 빛났으며 첫 번째 놈이 물속으로 떨어지자 또 다른 것들이 연달아 튀어 올라와 사방으로 날뛰고 바닷물을 휘저으면서 작은 미끼 물고기를 쫓아 멀리 뛰었다. 다랑어들은 미끼 물고기의 둘레를 돌면서 쫓고 있었다. 저것들이 너무 빨리 달리지 않으면 내가 얼른 저것들 틈바구니로 들어갈 텐데. 노인은 생각했다. 그는 다랑어 떼가 물속에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쫓아다니고 또 새가 겁에 질려 물 위로 밀려나온 작은 미끼 물고기들을 내려 덮치는 것을 비켜보고 있었다. 그래, 저 새들이 도움이 되겠구만. 노인이 말했다. 바로 그때 쇠고리에 단단히 매어 발밑으로 밟고 있던 고물쪽 낚싯줄이 갑자기 팽팽하게 당겨지는 것이 느껴졌다. 노인은 재빨리 노를 내려놓고 낚싯줄을 단단히 움켜쥐며 당기기 시작했다. 낚시에 걸렸을 다랑을 한 놈이 부르르 떨며 몸부림치는 게 느껴졌다. 힘써 당길수록 물고기 역시 더욱 요동을 쳤다. 마침내 노인은 다랑어의 푸른 잔등을 볼 수 있었다. 또 배전 넘어 몸을 비트는 놈을 잡아채어 올리기 직전 놈의 금빛으로 번쩍이는 등이 보였다. 노인은 다랑어를 고물 쪽으로 던졌다. 몸통은 탱탱하고 총알같이 생겼지만 크고 우둔해 보이는 눈알로 하늘을 응시하며 말쑥하고 재빠른 꼬리로 배 바닥 판자를 세차게 치고 있었다. 노인은 다랑어 대가리를 힘껏 후려치고는 잘게 떨고 있는 몸통을 고물 아래쪽 구석으로 걷어차버렸다. 날개 다랑어다. 아주 좋은 미끼가 되겠는걸? 무게도 10파운드는 나가겠어. 노인은 소리내어 말했다. 노인은 언제부턴지 모르지만 혼자 배에 탔을 때 소리내어 중얼거리는 버릇이 생겼다. 오래전에는 혼자 있을 때 노래를 불렀다. 고기잡이 돛배나 거북잡이 배에서 당번이 되었을 때는 혼자 키를 잡고 한밤중에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소년이 이 배를 떠난 이후에 혼자 있을 때는 소리를 내서 말하는 버릇이 생긴 것 같았다. 그렇다고 언제부터인지는 확실히 기억나는 것은 아니다. 소년과 둘이서 고기잡이를 할 때도 꼭 필요할 때만 서로 말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밤을 지새울 때면 말을 했고 모진 날씨에 폭풍우를 만나게 될 때면 말을 했다. 바다에서는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미덕으로 통했다. 노인 역시 늘 그렇게 생각해왔고 또 존중하며 지켰다. 하지만 근래에는 늘 혼자뿐이니 싫어할 사람도 없어 머릿속 생각을 자꾸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혼자 짓거리는 걸 다른 사람이 알면 나보고 정신이 나갔다고들 하겠지. 하지만 미치지 않았으니까 상관없어. 돈 많은 어부들이야 라디오를 틀고 다니니까 그게 말을 걸어줄 테고 또 야구 중계도 들을 수 있으니까 나하고는 다르지. 노인이 중얼거리며 말했다. 그리고 야구 생각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은 오로지 한 가지 생각만 해야 해. 나는 고기잡이를 위해 태어났고 바로 저 다랑어 근처에 큰 놈이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먹이를 먹고 있던 다랑어 떼에서 낙오된 한 마리를 겨우 낚았을 뿐이야.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랑어 떼는 빠른 속도로 멀리 움직여가고 있었다. 오늘 수면 밖으로 나왔던 것들이 모두 북동쪽으로 향해 움직이고 있군. 지금 이 시간이 그래 그럴 만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알 수 없는 무슨 날씨가 변화될 조짐일까?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제 노인의 눈에는 초록빛의 해안선은 보이지 않았고 다만 푸른 언덕과 눈에 덮인 듯 그 위에 둥실 떠있는 흰 구름뿐이었다. 그러나 그 푸른 산의 능선도 봉우리에 눈이 덮인 것처럼 하얗게 보였다. 또 그 위에 솟은 구름들도 무슨 높은 설봉처럼 보였다. 바다는 아주 짙푸른 색이었고 강한 햇빛이 물속에서 무지개처럼 번쩍였다. 헤아릴 수 없이 사방에 가득했던 플랑크톤 떼도 강하게 쏟아지는 햇살 탓인지 자취를 감췄고 그 햇빛의 무지갯빛 광채만이 일마일기피로 내려놓은 노인의 낚싯줄과 함께 보일 뿐이었다. 다랑어 떼도 어느 틈엔지 물속 깊이 어딘가로 자취를 감추었다. 대개 어부들은 이런 물고기들을 통틀어 다랑어라고 불렀지만 정작 물고기를 팔러 가거나 미끼 물고기와 바꿀 때만은 구별을 해서 저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 햇볕이 너무 따가워서 노인은 목덜미가 뜨거워짐을 느꼈고 노를 젓는 동안 등허리에 땀이 흘렀다. 이렇게 노를 젓느니 물살에 배를 맡겨놓고 한숨 잠이나 잘까. 낚싯줄이야 발가락에 한 번 감아두면 깨어날 수 있을 테니까. 아니다. 오늘은 고대하던 85일째다.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고기잡이에 전념하는 거야. 노인은 생각했다. 바로 그때 뱃전 밖으로 걸쳐들이운 초록색 낚싯대 하나가 갑자기 아래로 쑥 빨려 들어갔다. 옳거니, 노인이 말했다. 그는 옳지 하면서 노를 뱃전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낚싯줄로 팔을 뻗어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사이로 가볍게 쥐었다. 아무런 당김이나 무게도 느껴지지 않았다. 낚싯줄을 가볍게 잡은 채 가만히 기다리고 있자 또 한 번 와서 건드렸다. 이번에는 힘차지 않게 시험삼아 미끼를 건드리는 정도였다. 노인은 그런 느낌에 대해선 정확히 알고 있었다. 저 아래 100페덤 깊이에서 청새치 한 놈이 바늘줄기와 끝부분을 씌운 정어리들을 쪼아먹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거기엔 손으로 만든 쇠바늘이 다랑어 새끼 대가리 위로 뾰족이 나와 있었다. 노인은 낚싯줄을 가볍게 붙잡은 채 왼손으로 가볍게 줄을 풀었다. 이제는 물고기에게 아무런 부담도 느끼게 하지 않고서도 낚싯줄을 손가락 사이에서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먼 바다까지 나왔고 또 이 계절의 물고기라면 분명 큰 놈이 걸렸을 거야. 이봐, 청새치. 먹어. 어서 뜯어 먹으라고. 그 미끼가 얼마나 싱싱한가 말이다. 그 미끼나 너나 600피트 깊이의 어둡고 차가운 물속까지 내려가 있으니 싱싱하기가 이를 데 없겠지. 자, 어둠 속을 한 바퀴 더 돌고 다시 와서 먹어보라니까.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이윽고 한 번 더 가벼운 당김이 느껴졌다. 그리고 또 한 번, 아까보다 더 힘있게 당기는 것이었다. 아마도 낚싯바늘에 꽂힌 정어리 대가리를 뜯어내기가 좀 어려웠던 모양이었다. 그런데 그 후로는 더는 입질이 없었다. 노인은 자, 어서 오라고 또 한 바퀴 돌아와 향긋한 냄새를 맡아보라니까. 맛도 아주 일품이지? 정어리를 실컷 먹고 나면 다랑어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놈 역시 차고 단단하고 맛 좋은 놈이지. 수줍어 말고 냉큼 물어! 하고 소리내어 말했다. 노인은 낚싯줄을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사이에 쥔 채 기다리면서 다른 줄들도 유심히 살펴보았다. 물고기들이 아래 위로 동시에 헤엄쳐 다닐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조금 전 같은 가벼운 입질이 왔다. 노인이 또다시 소리내어 말했다. 그렇지, 물어라. 제발 좀 물어다오. 그래도 물고기는 더 이상 미끼를 물지 않았다. 놈은 가버렸고 노인의 손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다. 아, 절대 그냥 가버릴 수는 없을 텐데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절대 그냥 가버릴 리가 없지.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올 거야. 분명해. 전에 낚시에 걸려 혼줄이 난 것을 기억나고 있나 보다. 그때 낚싯줄이 다시 가볍게 흔들렸다. 노인은 흡족해하며 중얼거렸다. 옳지. 한 바퀴 돌아온 것뿐이야. 자, 이젠 물겠지? 노인이 말했다. 다시 느껴진 물고기의 가벼운 반응에 반가워하고 있을 바로 그때 물속에서 무언가 엄청나고 억센 힘이 느껴졌다. 낚싯줄이 끌리는 대로 노인은 물속으로 줄을 풀었다. 여분으로 남겨둔 두 개의 사리 중 하나가 끊임없이 물속으로 풀려나갔다. 그것이 가볍게 손가락 사이로 풀려나갈 때 그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에 힘을 주는 듯 마는 듯 했지만 그래도 엄청난 물고기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대단한 놈이로구만. 줄 나가는 방향을 보니 이제 미끼를 물고 옆으로 끌면서 막 달아나는군. 노인은 소리내어 말했다. 그러다가 돌아서서 정어리를 삼켜버리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는 좋은 일일수록 이빠르게 말하면 그대로 안 되는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더는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이 물고기가 얼마나 거대한 놈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고 미끼 다랑어를 입에 문 채 놈이 어둠 속으로 멀리 달아나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 그때 물고기의 움직임이 멈추는 것이 느껴졌지만 무게만큼은 여전했다. 중량감은 점점 더해져 갔고 노인은 줄을 더 풀어주었다. 그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에 힘을 주면서 잠시 꼭 쥐어보았다. 그러자 무게가 더해지면서 곧장 아래로 빨려 들어갔다. 드디어 삼켰구만. 실컷 먹게 놔둬보자. 노인은 왼손을 뻗쳐서 두 개의 낚싯줄 사리 끄트머리를 다른 여분의 낚싯줄에 이어 묶고는 풀려나가는 대로 그냥 놔두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고 지금 풀려나가고 있는 낚싯줄 말고도 40페덤짜리 여분의 사리가 아직 3개나 있었다. 조금만 더 먹어라. 어서 실컷 먹어. 노인은 말했다. 자, 어디 낚싯바늘 끝이 심장에 콱 박혀 숨이 끊어지도록 꿀꺽 삼켜보시지. 힘들게 굴지 말고 어서 올라와라. 내 놈의 몸에 작살을 박아주마. 자, 그럼 이제 너도 준비가 됐겠지? 먹을 만큼 먹었겠지? 노인은 낚싯줄에 집중하며 생각했다. 자, 하고 노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두 손으로 힘껏 줄을 잡아챘다. 낚싯줄을 1야드쯤씩 양손으로 번갈아 가며 계속 당겼다. 온몸 체중을 기둥 삼아 있는 힘을 다해 팔힘을 이용해 잡아당겼다. 그러나
물고기는 요지부동이었다. 그 물고기는 그냥 천천히 앞으로 나가고 노인은 놈을 한치도 끌어올릴 수 없었다. 낚싯줄은 큰 물고기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노인은 그것을 등에 둘러매고 버티며 당겼다. 그랬더니 줄이 어찌나 팽팽해졌는지 물 위로 끌어올려지는 낚싯줄로부터 물방울이 튀었다. 물속에서 줄 떨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노인은 물고기가 끄는 힘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을 뒤로 젖혀 가름대에 기대어 버티면서 줄을 당겼다. 배가 천천히 북서쪽으로 끌려가기 시작했다. 물고기의 꾸준한 움직임으로 노인과 배는 잔잔한 수면으로 서서히 나아갔다. 다른 미끼들은 여전히 물속에 있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마놀린을 데리고 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노인이 또다시 소리를 내어 말했다. 물고기한테 끌려가고 있으니 내 몸이 마치 밧줄을 비끄러맨 말뚝신새가 돼버렸군. 줄을 붙들어 맬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물고기가 줄을 끊어버릴지도 모르는 일이다.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냥 붙들고 있으면서 필요하면 줄을 더 풀어줄 수밖에 없어. 놈이 앞으로 나아갈 뿐 아래로 더 내려가지 않는 것만도 진짜 다행이다. 노인은 중얼거렸다. 그런데 놈이 갑자기 바다 깊숙이 곤두박질하면 어떡하지?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냥 죽어버린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무슨 수가 있겠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일 테니까. 노인은 이렇게 생각하며 등에 낚싯줄을 걸어맨 채 한참을 버텼다. 물속으로 비스듬히 내려간 줄과 북서쪽으로 천천히 끌려가는 배를 지켜보았다. 이렇게 힘을 쓰다간 저 물고기도 버티지 못해 죽을 텐데 언제까지고 끌고 가지야 못할 테니까.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그 후로 4시간이 지났을 때에도 물고기는 여전히 노인의 배를 끌고 바다 저 멀리로 나가고 있었다. 노인은 노인대로 낚싯줄을 등에 걸어맨 채 단단하게 버티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놈이 미끼를 문 게 정오쯤이었는데 어찌 생긴 놈인지 아직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 물고기가 걸리기 전 노인은 밀짚 모자를 푹 내려쓰고 있었는데 물고기와 실랑이를 하느라 모자에 쓸려 앞 이마가 아팠다. 게다가 심한 갈증도 느꼈다. 그는 무릎을 꿇어 낚싯줄이 젖혀지지 않도록 조심해가면서 뱃머리 쪽으로 기어가 한 손을 뻗고 물병을 집었다. 노인은 물병 마개를 열고 물을 조금 들이마신 뒤 뱃머리에 기대어 쉬었다. 그는 돗자리에서 떼어낸 돛대와 돛 위에 걸터 앉아 쉬면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버텨야 한다는 일념 외에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러면서 노인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이미 육지는 보이지 않았다. 안 보여도 상관없지. 돌아갈 때는 하바나 항구에서 비치는 불빛을 길잡이로 삼으면 되니까. 어디 보자. 해가 지자면 아직 2-5시간은 더 있어야 할 테고 그 전에라도 놈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몰라. 그때까지 안 올라오면 달이 들 때는 떠오르겠지. 만일 그때까지도 안 올라오면 아침 해가 솟을 때까지야 올라오겠지. 아직은 쥐도 나지 않고 기운도 넉넉해. 입에 낚시를 문 건 저놈이니까. 그런데 저렇게 끊임없이 끌고 가는 놈은 대체 어떤 놈일까? 필경 철사를 문입을 꽉 다물고 있을 거야. 어떤 놈하고 맞붙은 건지 면상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군. 노인은 생각했다. 물고기는 밤새도록 방향을 바꾸지 않은 채 계속 앞으로 달렸다. 노인은 별자리를 가늠하며 방향을 확인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기온이 떨어졌다. 등과 팔에 흘렸던 땀이 식으면서 노인은 한기를 느꼈다. 낮 시간 동안 미끼 상자를 덮었던 부대를 펴서 햇볕에 말려 놓았었다. 해가 지고 나서는 부대 끝자락을 목에 메고 등 뒤로 흘러내려오게 한 다음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낚싯줄 밑으로 천천히 넣었다. 방석처럼 부대 위에 낚싯줄을 걸쳐놓은 셈이었다. 그리고 그는 몸을 앞으로 숙여 뱃머리에 몸을 기댈 수 있게 되자 훨씬 편안한 자세가 되었다. 실제로는 아까보다 조금이나마 견디기 편해졌다 뿐이었지만 그래도 노인은 훨씬 낫다고 생각했다. 나도 별 수 없지만 저놈 또한 나를 어쩔 도리가 없을 게다. 그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시나마 마음이 편해졌다. 그러다 일어서서 뱃전 너머로 소변을 보고 난 뒤 별자리를 가늠하며 다시 방향을 살폈다. 그의 어깨에서부터 물속으로 똑바로 뻗은 낚싯줄은 마치 인광줄기처럼 보였다. 배는 아까보다 더 천천히 움직였다. 하바나의 불빛이 희미해진 것으로 보아 배가 조류를 타고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항구의 불빛이 아주 안 보이게 되면 배가 생각보다 훨씬 먼 동쪽 바다로 나가 있는 것이라고 노인은 생각했다. 물고기가 원래대로만 제 방향을 지켜간다면 하바나의 불빛을 이대로 몇 시간은 더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오늘 메이저리그 경기는 어떻게 됐을까? 이럴 때 라디오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신이 날까?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나 노인은 지금은 그래도 이 일에만 열중해야 해. 그런 생각 따위는 금물이야. 하며 다시 생각을 다잡았다. 그리고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왔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랬다면 그 애가 나를 도와줄 테고 지금 이 광경도 구경할 수 있었을 텐데. 나이를 먹을수록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 기운 빠지지 않으려면 다랑어가 상하기 전에 잊지 말고 먹어둬야 돼. 설사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들지 않더라도 아침에는 꼭 먹어둬야 돼. 먹어야 돼. 잊지 말고 꼭 먹어야 해. 노인은 스스로를 타일렀다. 밤새 작은 돌고래 두 마리가 배 근처로 다가와 물을 뿜고 뒹구는 소리가 들렸다. 노인은 돌고래 수놈의 물 뿜는 소리와 암놈의 한숨 쉬는 듯한 소리도 분간할 수 있었다. 좋은 놈들이야. 저것들은 늘 함께 놀면서 장난도 치고 서로 사랑하지. 날치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형제 같은 존재들이야. 노인은 문득 지근 낚시를 물고 있는 큰 물고기가 가여운 생각이 들었다. 참 기운세고 멋진 놈인데 나이는 얼마나 됐을까 하고 생각했다. 이렇게 기운세고 이상하게 행동하는 놈은 생전 처음인걸. 무척 영리한 놈이라서 튀어오르지도 않는가 보군. 갑자기 솟구쳐 오르거나 덤벼들기라도 하면 내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놈은 분명 여러 번 낚시에 걸려본 경험이 있는 놈일 거야. 미끼를 물었을 땐 늘 이런 식으로 싸워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모양이야. 싸움의 상대가 한 사람뿐이고 그것도 늙은이 혼자라는 사실까지야 미처 모르겠지. 모르긴 몰라도 저 물고기는 엄청 큰 놈일 게야. 맛만 좋다면 시장에서 꽤 비싼 값을 부를 수 있겠어. 미끼를 무는 힘도 수컷답고 끌어당기는 것도 과연 수컷다운 놈이야. 힘겨루기도 겁내는 기색이 조금도 없잖아. 아마 나름대로 무슨 생각이 있는 놈이 분명해. 아니면 그저 나처럼 필사적으로 버티기를 계속하는 건지도 모르지.
노인은 언젠가 큰 청새치 한 쌍 중에 한 마리만 낚았던 기억이 난다. 수놈 청새치는 늘 암놈 청새치에게 먹이를 먼저 먹게 하는데 그때도 먼저 미끼를 문 암놈은 낚시에 걸린 몸통을 퍼덕이며 필사적으로 빠져나가려다 힘을 잃고 지쳐버렸다. 그러는 동안 수놈은 낚싯줄을 가로넘기도 하고 무리를 맴돌기도 하면서 암컷 곁을 떠나지 않았다. 수놈이 아주 가까이 따라붙은 통에 노인은 생김이나 크기마저도 난 모양을 한 수놈의 꼬리가 낚싯줄을 끊어놓는 게 아닌가 싶어 불안해했다. 노인이 암놈을 갈고리로 찍어 끌어당겨 몽둥이질을 할 때도 오돌토돌하고 뾰족한 주둥이를 붙들고 거의 거울 뒷면처럼 흐릿한 색깔로 변할 때까지 대가리를 마구 후려갈겼을 때도 소년의 도움으로 함께 배 위로 암놈을 끌어올릴 때까지도 수놈은 배전을 떠나지 않았다. 노인이 그 후 낚싯줄을 버리고 작사를 준비하는 동안까지도 수놈은 제 짝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인지 배 옆으로 높이 뛰어오르더니 날개 같은 가슴 지느러미를 활짝 편 채 연보라색 줄무늬를 보이면서 물속으로 다시 빠져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놈은 참 멋진 놈이었어. 그렇게도 제 짝 곁을 지키는 놈이었건만 고기잡이 평생 동안 그때만큼 가엾은 경우는 없었지. 그 애도 그놈을 몹시 가여워했지. 그때 우리 둘 다 암놈 청새치에게 용서를 구하는 심정으로 칼질을 시작했어.